이번 그 시간에는 공동 연구 중에서 서가 총리와 한일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가 총리는 잘 아시다시피 아베 총리의 감방장관을 지냈고, 그 감방장관을 한 결과 서가 그 총리로 탄생하게 되었는데, 서가 총리는 아베 총리보다는 리얼리스트다.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그 정책을 한다. 현실적인,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구현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순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서가 총리도 아베 총리와 같은 스탠스를 취했고, 한일 정상회담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그 한일 관계의 최악의 상태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아베와 다른 리얼리스트인 서가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나름대로의 그 개선의 의지를 가지지 못했느냐라는 것을 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국내 정치의 동향을 보면 서가 총리는 기본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아베 총리는 관저 주도의 정책 결정을 하였고, 그 관저 주도의 정책 결정을 통해서 아베노믹스를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은 구조를 만들었다. 정책 결정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비해서 서가 정권은 관저 주도의 그런 정책 결정은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관저 주도가 갖고 있는 한계가 서가 정부에서 분명히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관저 주도 체제라는 것은 수상이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료기구보다 우위에 있는 관저 주도의 정책 결정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서가 총리는 아베 총리 시절에 감방장관을 했기 때문에 정책에는 굉장히 밝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지만은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그림이 약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이 약한 상황에서 관저 주도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그림에 따라서 그것을 실행하는 관료는 관저에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서가 정권의 구조적 한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관저 주도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여당 내에 조정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민당이 하나의 하수의 기관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민당을 잘 설득해서 수상의 의도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필요했는데, 서가 수상 당시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액터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베 정권 시절에는 서가 관방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방장관이 조정 역할로서 역할을 했는데 비해서 서가 정부 내에서는 그런 그 서가 관방장관을 대신할 수 있는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수상에게 다가오고 수상이 문제를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충 역할이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서는 서가 총리 그 자체는 무파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의 지지 기반이 약했고, 그 자민당의 지지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지가 떨어지면 금방 자민당 내에 포스트 서가, 그러니까 다음에 수상을 노리는 사람들이 서가 수상을 흔들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해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로 인해서 스가 총리는 결과적으로 연임을 하지 못하고 단임으로서 1년 내에 그만두게 되는 그런 비운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가 총리는 한일 관계에 어떤 셈법을 갖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스가 총리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불신이 강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한국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아베 총리와 마찬가지의 스탠스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차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자민당 내 강경 세력들의 주장과 스가 총리, 스가 수상의 주장이 비슷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간의 입장 전략 차이가 분명했다. 그래서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에 다가가면 갈수록 일본 내에는 한국은 미국을 버리고 중국 경사론, 중국에 접근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가지는 미국의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불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한일 관계에 불신의 씨앗이 됐는데, 일본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제재 강화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은 국제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그 대북 제재를 완화를 통해서 남북한 관계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비핵화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비해서 일본은 정반대로 국제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이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비핵화도 나름대로 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은 한국이 북한에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느냐, 북한 편향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한국은 북한과 남북 관계를 방해하는 방해자로서 일본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셈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그 개선이라는 것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박근혜 시절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압력에 의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죠. 그것이 지속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파탄을 잃게 되니까 미국도 여기에 개입하기 힘든 구조가 되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압력을 통해서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 한일 관계 개선에 추선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도 아니고, 그리고 전략, 한일 양국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한일 양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한일이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한일 여론도 상대방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한쪽은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론조차 한일 양국이 협력을 해야 된다,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었다. 이런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사실은 그 스가 총리가 직면한 국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일 양국은 상대방이 처해 있는 정치적 환경과 정치적인 그런 조건들을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타이밍을 만들어내느냐가 한일 양국의
그런 한일 관계 개선을 하는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자신의 주장만을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뢰를 쌓는 작업이 현재로서는 한일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한국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피해자 중심의 피해자를 설득해서 일본과 현안을 좀 더 좁힐 수 있는 그런 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국내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일본은 한국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이 왜 필요하고 중국에 대응하는데 왜 필요한지를 국내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양국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